야야, 야야야. 자, 이어서 복합 운송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의 종류 나오고요. 다음과 같은 컨테이너가 무시무시하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으로 나뉩니다. 푸트가 맞죠? 푸트가. 한데 현장에서는 다 피트라 합니다. 피트라고 해요. 20피트 컨테이너는 20푸트 컨테이너는 길이가 20푸트라는 겁니다. 약 5.8m. 40푸트 컨테이너는 길이가 40푸트, 약 12m. 자, 높이는요 8피트 정도 되니까요 약 30 정도 보시면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2.3 곱하기 2.3. 자, 2.3 곱하기 2.3. 입구가 가로 세로가 2.3 곱하기 2.3. 컨테이너의 길이가 5.8m인 걸 20피트. 자, 20피트 컨테이너는 20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TEU로 줄여졌고요. 모든 물동량의 기준표가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20피트 컨테이너가 몇 개 운송이 됐는지, 그죠? 몇 개를 실을 수 있는지, 선박의 크기의 기준도 되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40피트 컨테이너는 길이가 2배더라, 그죠? 그래서 12m 정도 나오고요. 40피트 하이큐빅이 있습니다. 하이큐빅. 하이큐빅은 위로 1피트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더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9.6피트가 나오죠. 자, 그런데요, ISO에서는 이 컨테이너당 적재 중량을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20피트 컨테이너는 20.32 이상으로 실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는 거예요. 40피트 컨테이너는 30.48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 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도로법상 어떻게 한다고요? 과적을 산정하는데 그게 20피트는 17.5톤 기준이고 40피트는 20톤 기준입니다. 물론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별개의 운송 수단 매개체로 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피트 컨테이너는 17.5톤을 실으시면 안 되는 게 원칙적입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나오고요. 20푸트 컨테이너는 20을 의미하는 그 컨테이너의 길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길입니다. 자, 그렇고요. 컨테이너 재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컨테이너가 나뉘어지더라. 철제 컨테이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틸 컨테이너고 저렴하고요. 무겁고 단단합니다. 자, 알루미늄 컨테이너는 어디에 쓰이겠어요? 항공운송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항공운송에 별도의 전용 알루미늄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이글루라는 것을 통해서 운송을 합니다. 강화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있고요. 껍데기에 플라스틱을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 용도별 분류가 있고요. 드라이 컨테이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깡통입니다. 깡통. 그래서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자파 수송에 많이 사용되는 게 드라이 컨테이너가 되고, 리퍼 컨테이너는, 리퍼가 뭐예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냉동기가 실외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컨테이너 내의 온도를 영하나 혹은 영하에 가깝게 낮출 수 있는 장비가 리퍼 컨테이너가 됩니다. 어분탄 컨테이너는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그래서 기계류나 중량물, 장착 화물, 키가 조금 더 큰 제품들을 개방식으로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다. 플랫렉 컨테이너는 뭐예요? 플랫폼 컨테이너는 땅바닥만 있는 거고, 플랫렉 컨테이너는 좌우 사면에 기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렉 컨테이너는 이 기둥을 통해서 고박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기계류, 중량물, 그리고 규격에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생긴 이런 제품들을 많이 하더라. 5번에 팬 컨테이너. 팬은 뭐예요? 환기구가 돌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 집에 보면은 이렇게 팬이 돌아간다, 그죠? 그게 컨테이너에 붙어 있다.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기구가 이렇게 그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거 있죠? 걔가 컨테이너에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집어넣고 다닌다? 라이브스톡, 살아있는 동물,
식물 같은 거를 많이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스톡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탱크 컨테이너는요, 유료약품, 식료품, 액체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벌크 화물에 있어서 운송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자, 벌크 화물은 이 탱커에 넣어 가지고 액체나 기체를 운송 가능합니다. 플랫폼 컨테이너는요, 바닥만 있는 겁니다. 바닥만 있는 컨테이너. 자,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는 있고요. 소맥분, 가축 사료 등을 수송하기 위해서 천장에 3개의 구멍이 있고 그 뚜껑이 달린 컨테이너입니다. 자, 상상의 나래를 이제 또 피셔야 되는데요. 일반 컨테이너 내에서 안쪽 내면이 기울기를 줘가지고 사일로 아십니까? 사일로. 자, 사일로. 쉽게 이야기해서 뒤주에 보면 쌀을 넣어놓고 뒤에 넣으면 이렇게 가로 세로 옆에서 기울기를 줘가지고 뒤주에서 이렇게 한번 쭉 누르시려면 쌀이 훅 나온다, 그죠? 그때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사일로 형식의 탱커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한번 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나와요. 자, 컨테이너 관련 비용이 나오고요. 터미널 핸들링 차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 제가 어디라 그랬으면 게이트를 통과해 가지고 보안을 거쳐서 컨테이너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 게이트입니다. 자, 컨테이너 터미널의 게이트를 거쳐 가지고 CFIS가 아니면 CY, 스토킹 야드, 스토리지 야드, 마셔링 야드, 에이프런을 통해서 다시 선박에 적재되기까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터미널 핸들링 차지라고 합니다. 게이트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품에 대한 보안,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인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공간이 게이트가 됩니다. CFS 작업료, CFS 차지고요. 이건 어떤 화물? LCL 화물, Less Than a Container로, 그죠? 제품이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했을 때 소량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CFS 내에서는 무슨 작업하더라? 소팅 작업하고 컨솔리데이션, 혼재 작업하더라 라는 겁니다. 콘솔리데이션 시험에 자주 나온다. 콘솔 작업한다. 콘솔 회사다. 이 말이 CFS 내 콘솔리데이션 작업하는 회사다. 이 말입니다. 자, 도착지 화물 인도 비용입니다. 데스티네이션 딜리버리 차지고요. 북미 수출을 하게 되면 도착지에 도착하고 물건 찾아가기 위해서 내륙 비용을 포함해서 해상 운임과 별도로 받는 비용이다. 자, 컨테이너 내륙 운송료의 운임 체계는 내륙 운임률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돼서 발생되는 비용이 컨테이너 육상 운송 할증 운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육상 운송을 하게 되면은요, 기본 요금에서 추가적으로 할증을 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경우 특수 컨테이너로 보고 기본 요율에서 30%를 할증을 시켜서 운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통행을 하기 위험한 험로나 통행이 제한을 받는 지역에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30% 할증. 자, 위험물이나 컨테이너 적재하기 힘든 제품에 있어서도 30% 할증. 위험물, 위독물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의 경도에 따라서 50% 차등 적용, 화학류는 200%, 방사능은 300% 할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핸들링의 여부나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증 운임, 서차지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